안녕하세요. 아직도 1년 전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70대 여성입니다. 세상엔 엽기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황당하거나 슬프거나 혹은 소름이 돋거나 하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엔 가득하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뉴스로 보고 듣던 그런 일에 경악하면서도 내일은 아니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1년 전 한 가지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론 불행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무작위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제 사연이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일으켜 다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며 당시 일을 서술해 볼게요. 저는 미국에 이민을 와 있어요. 아들이 고1, 딸이 중1 때 남편과 함께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당시 일하던 중소기업에서 잘린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었는데 미국으로 일찍 이민했던 제 외삼촌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으로 이주를 하는 건 힘든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일자리가 간절했고 아들과 딸을 유학도 시킬 수 있었기에 고국을 뒤로하고 우린 미국으로 향했어요. 외삼촌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저는 세탁소 일을 배우며 애들을 공부시켰죠. 그리고 몇 년 뒤 하늘에 계신 외숙모의 뒤를 따라가시며 외삼촌은 우리 부부에게 세탁소를 물려주셨어요. 먼 타지에서 외동딸을 잃은 뒤 두 분에겐 자녀가 없었거든요. 외삼촌은 노안으로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먼 타지 와서 우리 딸 제일 먼저 보내고 다음에 집사람 보내고 난 너무도 외로운 삶을 살았단다. 그래서 마지막 노년에 너랑 네 가족들이 와줬을 때 너무 고맙고 기뻤어. 적어도 마지막은 쓸쓸하지 않게 지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형수나. 몸이 아파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한 게 유일한 한이로구나. 늘 무뚝뚝한 외삼촌이라 그런 속마음을 몰랐습니다. 항상 강한 분인 줄 알았는데 외삼촌은 먼 타지에 홀로 남아 긴 외로움 속을 헤매셨던 거죠. 당시 저도 남편도 고향에 대한 깊은 향수를 느끼고 있었기에 그런 외삼촌의 마음이 사무치도록 아프게 다가왔죠. 우리 네 식구 중 미국 생활에 가장 적응을 빨리 했던 건 아들이었습니다. 원래도 영어 공부를 좋아하고 미국 생활에 대한 동경도 있었기에 아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좋아했어요. 반면 딸은 학교와 새 친구들에게 잘 적응하긴 했지만 한 번씩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한국 안 가? 쭉 여기 살아? 우리 이제 쭉 여기 살 거야. 왜, 세나 넌 여기 싫어? 학교 친구들도 몇 번 집에 데려오는 거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만. 싫은 건 아닌데 그래도 살던 한국이 더 편해. 난 한국이 더 좋아.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부모의 사정 때문에 이런 타지에 나오게 했다는 게 말입니다. 한국이 더 좋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딸은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신나했던 건 역시 시부모님을 뵈러 잠깐씩 한국에 나갈 때였어요. 우와, 한국이다, 한국. 한국 냄새.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해야지.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한국에 나갈 일은 점점 사라졌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부모님 또한 딸이 18살이 되기 전에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남편도 저도 형제들이 부모님 유산 문제로 하도 피곤하게 굴어 형제들과 사이도 좋지 않았기에 더 이상 보러 갈 사람도 없었죠. 아들과 딸은 그렇게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먼저 졸업한 아들은 번듯한 회사에 취업도 하고 같은 미국에 살던 한국계 며느리와 결혼도 했어요. 반면 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이젠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자주 연락하고 무슨 일 있거나 아프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 알았지? 엄마가 미국에서 금세 달려갈 테니까. 미국에서 한국까지? 우리 엄마 완전 슈퍼맨이네.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빤 또 왜 울어? 오빠, 부모님 잘 좀 부탁해. 새언니 건강하세요.
종종 미국 들어올게요. 저 갑니다. 그렇게 딸은 아쉬워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한국의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간 후론 그곳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죠. 딸, 잘 지내고 있어? 회사는 어때? 사람들은 다들 잘해주니? 아유, 하나씩 물어봐, 엄마. 나 잘 지내고 있고, 회사도 마음에 들어. 일도 재밌고, 사람들도 좋아. 한국 사람들 특유의 정 있지? 거기서 사람 냄새가 느껴져서 나 너무 행복해. 역시 난 한국에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니까? 아이고, 그렇다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엄마랑 아빠 보러 가끔씩은 놀러 와야 돼. 알았지? 엄마랑 아빠도 가끔 나가마. 다행히 딸은 만족스러운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딸이 미국으로 오기도 했지만 가끔은 남편과 제가 한국에 나가 딸의 집에 들렀다 오기도 했어요. 가보니 혼자서 음식도 잘해 먹는 것 같고 집안도 깔끔하더군요. 우리 딸 혼자 살림도 잘하네. 이젠 이 엄마가 필요도 없겠어. 필요 없긴. 난 아직도 맨날 엄마랑 아빠 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 한국 좀 더 자주 놀러 와. 어? 나랑 제주도 여행도 가고 그러자. 그럼 세탁소 누가 운영하니? 이렇게 한 번씩 쉬는 것도 옷 찾으러 오는 손님들한테 미안하구만. 내 일정만큼 손님 일정도 중요한 거야. 장사는 신뢰야, 신뢰. 에휴, 네네. 우리 엄마를 누가 말려. 그건 그렇고 너 남자친구는 없니? 네 오빠는 일찌감치 결혼했는데 넌 아무 소식도 없어. 딸은 잘 지내고 있었지만 엄마인지라 혼자인 딸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큰 사고라도 나면 당장 달려올 가족 하나 없으니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당시 33살이던 딸은 얼굴을 수줍게 붉히고 이러더라고요. 사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해. 그래, 아이 뭐 하는 사람인데. 정신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사람인데 착하고 날 많이 좋아해줘.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결혼 생각은 언제쯤 있대? 의외의 소식에 저와 남편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직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다며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웃어넘겼죠. 그리고 딸은 그로부터 2년 뒤 당시 만나던 그 정신과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썩 화기애애하고 순탄치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뵌 사돈될 분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세탁소 집 하신다고요? 예, 외삼촌이 물려주셔서 남편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명문 집안에 세탁소 집 딸이라니 참. 사부인, 저도 부잣집 딸 출신이고 우리 아들 누나도 의사인 건 들으셨죠? 제 남편은 대기업 부장 출신이고요. 예,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쪽 집안 부모들이 특히 안 사돈 될 여자가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저 또한 웃곤 있지만 말이 삐딱하게 나갔죠. 그런데요라니요. 저희가 많이 양보하는 결혼이라는 거죠. 세나만 보면 직업도 괜찮고 애도 싹싹하고 특히 우리 상철이가 그렇게 세나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치기에 우리가 눈 딱 감고 세나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아, 그렇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사부인. 세탁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 수준이 조금 차이가 나서 아쉽다. 이거죠.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결혼 사부인 말대로 아드님이 우리 세나 없으면 죽겠다고 매달려서 하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딸은 결혼은 조금 더 있다가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드님 때문에 인생 계획을 앞당겼다네요. 그래요? 아이, 그건 몰랐네요. 제 말에 당황했는지 안사도는 괜히 자기 아들을 한번 째려보곤 헛기침을 하더군요. 박가사도는 굳은 표정으로 찬물을 벌컥거렸죠. 저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쐐기를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나는 저희 집에서 주제도 모르고 사위한테 뭘 해주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원래 작게나마 아드님 병원 하나 차려주려던 거 아직 말 안 했었는데
우리같이 수준 떨어지는 집안에서 해주는 병원이 성에나 차겠습니까? 그건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식사나 마저 하시죠. 저와 남편 세탁소를 좀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지점도 2개나 더 내서 웬만한 소기업 사장은 부럽지도 않게 돈을 벌고 있었죠. 고객과의 신뢰를 슬로건으로 내걸다 보니 그런 운이 따라줬던 겁니다. 사위가 하는 짓이 예쁘기에 그런 깜짝 선물을 해줄까 싶었는데 안사돈이란 여자 때문에 그런 생각이 싹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제 말에 두 사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 오랜만에 먹게 된 한정식을 입에 푹푹 떠넣었죠.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로 끝났고 저와 남편은 집에 와서 딸에게 무게를 잡고 말했어요.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그래, 네 아빠처럼 나도 반대다. 상철이 걔가 저번에 처음 봤을 땐 널 많이 좋아해주고 우리한테도 싹싹하길래 혼자 있을 너한테 좋은 남편이 돼줄 것 같아서 이 결혼 찬성했던 거야. 근데 지네 집안하고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네 시부모로 두는 거 난 싫다. 특히 그 집 여자가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더구나. 결혼 전에도 우리 집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결혼하면 우리까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널 휘두르려고 들겠어. 우리의 만류에 딸 또한 결혼에 회의감이 든다고 말하더군요. 자신만 따로 봤을 땐 그냥 자부심이 높은 분들이구나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부모인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무례했다면서요. 딸은 그날 방으로 들어가 뭐라고 사위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위는 아직 딸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우리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죠. 어머님, 아버님, 제발 저랑 세나 결혼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제 전화로 세나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을 때 세나한테도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면 부모님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 정말 안 좋아해요. 저희 집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기본 씀씀이도 큰데다 낭비벽도 심해서 가진 아파트가 다예요. 게다가 두 분 무늬만 부부지 사실 남보다 못한 사이세요. 아버진 젊을 때부터 줄기차게 바람을 피우셨는데 어머니 이혼도 안 해주고 자기도 질 수 없다면서 보란듯이 맞바람을 피셨어요. 근데도 두 분 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건 엄청 신경 쓰셔서 겉으론 고상한 중산층 부부인 척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두 분이 너무 싫어서 평소에도 거의 왕래 안 하고 지냈었어요. 정말이에요. 저희 누난 결혼하고 진즉에 부모님하고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들어보니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더라고요. 딸과 결혼을 하면 어차피 안 보고 살 생각이었지만 부모가 그런 사람들인 걸 알면 딸이 자기랑 헤어질까 봐 사위는 말도 못하고 평범한 가족인 척 했었다고 합니다. 사위는 엉엉 울며 우리에게 애원했어요. 저 지금 벌이로도 만족해요. 제 병원 같은 거 안 해주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모아서 차리면 된다고요. 저 진짜 세나만 보고 세나한테 잘해주면서 살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싫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인연 끊고 살 테니까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엄마, 아빠, 나도 어제 전화로 이 사람 말 듣고 고민 많이 했어. 이 사람 부모님한텐 나도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잘못 없잖아. 어떻게 보면 자식이란 이유로 피해자로 살아온 거잖아. 이 사람 나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젠 내가 품어주고 싶어. 딸의 말까지 듣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이가 돌아간 뒤에도 저와 남편은 한참 동안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러다 결국 우리가 출국하는 날까지 매일매일 찾아오던 사위의 정성에 결혼을 허락해 주기로 했죠. 우리 딸이 자네 부모 때문에 눈물 날 일 절대 없게 해야 하네. 알았지? 네, 어머니. 아니,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평생 세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 사위 될 사람 한번 안아보세. 저와 남편은 사위에게 병원을 차려주는 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위를 받아주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진 솔직히 지켜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한테도 큰돈인 그 거금을 들여 병원을 차려줄 정도로 두 팔 벌려 사위를 환영할 마음은 전과 달리 들지 않았거든요. 사위는 안쓰러웠지만 우린 어쩔 수 없는 딸의 부모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자 사위가 한층 안쓰럽게 느껴져 우린 사위를 아들처럼 아껴주자고 다짐했죠. 그 뒤 사위는 자기 부모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을 구해 살림부터 합치게 됐죠. 결혼식 땐 어쩌려나 싶었는데 사돈들은 결혼식에 참석했더라고요. 사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아들 결혼하는데 부모가 안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연 끊고 살든 말든 결혼식엔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축의금 거둘 것도 산더미라고요. 그래서 새나랑 두 분께 또 안 좋은 모습 보이지 않는 조건으로 참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엔 저런 평범하지 않은 부모 자식 관계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위는 그 후 정말로 자기 부모랑 왕래를 않더라고요. 착한 딸은 처음엔 이래도 되나 싶었다는데 자신과 만나기 전부터 오래도록 쌓여있던 불화이니 그냥 사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 집엔 사위가 생겼습니다. 비록 사위 한 사람일지라도 듬직한 가족이 딸의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서로 일 때문에 바빠 자주 왕래하지 못했어도 우린 사위를 만날 때마다 국빈 대접을 해줬어요. 우와, 장모님, 이게 다 뭐예요? 상다리 휘어지겠어요. 칠면조야. 추수감사절 같은 때 먹는 특별한 음식인데 우리 귀한 사이가 오는 날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이 아니겠어? 미국 온 김에 우리 딸이랑 같이 푹 쉬고 재밌게 놀다가 가. 자, 혹시 환전한 돈 부족할까 봐 우리가 따로 돈도 마련해 놨어.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두 분이 저보다 더 부자시니 전 사위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싹싹하게 구는 데다 결혼한 지 2년, 3년이 지나도 우리 딸을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그때 더 이상 반대를 안 하길 잘했다 싶더군요. 딸 또한 더없이 행복해 보였기에 두 아이를 보는 우리 부부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죠. 작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애들에게 아이가 안 생겼다는 거였는데 어느 날 딸의 전화를 받고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둘 다 병원에서 검사 받고 왔어. 난 괜찮은데 우리 남편이 무정자증이래. 그래서 애가 안 생겼던 거야. 남편이 나한테 미안하다면서 얼마나 울던지 나까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 저런, 아이 강서방이 많이 놀랐겠구나. 네 마음은 괜찮고? 솔직히 애 너무 낳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내 남편이 먼저잖아. 자기도 너무 놀랐는지 우리 남편 제발 자기 버리지 말아달라고까지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난 남편만 있으면 아쉽긴 해도 애 없어도 괜찮은데 말이야. 그래, 그래야지. 요즘엔 애 없이도 잘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니? 강서방 마음 잘 다독여줘라. 외손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긴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어 위로해줬어요. 부디 그 일로 사위가 더 이상 큰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랬으니까요. 그게 딸의 결혼 4년차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아이는 딩크 부부로서의 삶의 계획을 다시 세우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갔죠. 그런데 그로부터 1년쯤 뒤부터 자꾸만 딸이 전화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남편 병원에서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왜? 동료 의사들하고 무슨 문제라도 있대? 그게 아니고 환자들 때문에 특히 부부 불화나 가정 불화 상담 환자를 만나고 온 날엔 나한테 환자 얘기를 엄청 늘어놓더라. 오늘 환자는 30대 초반 남자였는데 아내가 알고 보니 무려 남자 2명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서 이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왔다고 한다. 근데 그 아내도 바람에 낌새가 전혀 없었다는데 당신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냐? 막 이러는 거 있지? 뭐? 널 의심한다고? 어,
저번엔 또 뭐라더라? 아내가 돈 주고 남자랑 술 먹는 호스트바 같은 데 다니다가 걸렸는데 그걸 용서해줬다던 50대 남자 환자가 왔었대. 근데 그 뒤로도 자꾸만 아내가 거짓말하고 놀러 나가길래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아내한테 미친 듯이 손찌검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니까 갑자기 나한테 왜? 뭐 찔려? 이러는 거 있지? 놀라서 내가 뭘 찔려야 되냐고 하니까 그냥 진짜 찔리는 거 있나 없나 떠본 거래. 그리고 자긴 대인배니까 혹시 그런데 갔다 온 적 있으면 차라리 빨리 실토하라고 하더라고. 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화냈지. 강서방 갑자기 왜 그런다니? 너 뭐 잘못한 적 있어? 아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해. 맨날 일집 하고 있는데. 근데 남편이 자꾸 의심하니까 나도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요즘 조심하려곤 하고 있어. 그 뒤로도 딸은 몇 번이나 제게 사이가 자신을 의심해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고 회식이 있는 날엔 하루도 빠짐없이 회식 자리로 데리러 왔다는군요. 사람들은 자상한 남편이라고 부러워했다지만 돌아가는 내내 딸은 엄한 트집으로 시달렸다고 해요. 왜 남자 상사 옆에 앉았냐, 10분에 한 번씩 답장하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말이에요. 누가 회식하는데 자리를 골라 앉고 10분에 한 번씩 휴대폰을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화를 내면 그때만 잠깐 미안한 척하곤 다음에 또 그런다니까. 저번엔 회식 장소를 옮겼는데 시간 맞춰서 데리러 온다고 또 연락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11시쯤 끝날 것 같다고 했는데 잠깐 옆 편의점에 숙취해소제 사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지 뭐야.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서 남편이 내가 있는 가게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더라고.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물으니까 마침 근처에 지나가는 길이어서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내 생각엔 전부터 계속 그래왔던 것 같더라. 너 괜찮니? 아유, 듣는 내가 숨이 다 막히는데 혹시 너한테 손 올리거나 하진 않어? 엄만 너무 걱정된다. 세탁소 때문에 거기 계속 엄마가 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엄마도 알지? 내 남편 나라면 껌뻑 죽는 거. 내가 화내면 매번 미안하다고 빌기는 해. 저번에 내가 그만 좀 하라고 집 나가겠다고 하니까 글쎄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울기까지 하더라고. 평생 바람 피우는 부모님 보고 살고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환자들까지 들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면서 말이야. 날 너무 사랑해서 내가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데 차마 거기다 대고 더 화는 못 내겠더라고. 내 남편인데 그래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줘야지 싶어서 요즘 다른 병원 정신과 다니면서 부부 상담 받고 있어. 남편이 적극적으로 고쳐보겠대. 딸이 걱정됐지만 그래도 치료를 받는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세탁소를 맡기고 혼자 한국에 다녀와 봤는데 사위와 딸은 손을 꼭 붙잡은 채 다행히 여전히 사이가 좋더라고요. 요즘 별일 없지? 두 사람 다 잘 살고 있지? 그럼요, 장모님. 이 사람한테 들으셨죠? 괜한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지금 상담받는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상담 치료받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람한테도 2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맞아, 엄마. 요즘 우리 다시 사이 좋아. 내가 괜한 얘기를 해서 엄마 여기까지 오게 했네. 내일 바로 다시 출국한다고?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아니야. 너희 잘 지내는 거 봤으니까 됐어. 병원 의사 소견도 그렇고 사이가 다시 변하고 있다고 하니 저는 안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셋 중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딸은 통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원래 2주일에 한 번쯤은 먼저 전화를 했던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대신 그때마다 한참 뒤 문자로 연락이 오긴 하더라고요. 엄마, 나 요즘 회사에 일이 터져서 너무 바빠.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엄마, 나중에 연락한다니까 왜 자꾸 전화를 걸어. 야간 회의 중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괜히 상사한테 욕먹었잖아. 바쁜 일 지나면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줘. 늘 바쁘다, 잤다, 회의했다 등등 딸은 늘 문자로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마음에 사위에게도 전화해 딸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사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사람 회사가 요즘 까딱하면 부도 날지 모를 정도로 큰 문제에 휘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완전 비상이래요. 회사에서 자고 오는 날이 있을 정도라 요즘엔 저도 집사람 얼굴 거의 못 봐요. 장모님께 문자로 답이라도 했어요? 저한텐 그마저도 없을 때가 수두룩하거든요. 장모님, 그래서 이 사위 요즘 독수 공부하고 있어요. 사위는 우는 흉내까지 내며 제게 애교를 떨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정말 딸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구나 싶어 저는 더 이상 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는 애 괜히 더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거든요. 대충 문제가 정리되면 그땐 어련히 알아서 연락하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전 그때라도 한국에 들어가 딸을 찾아가야 했던 겁니다. 부모로서 그런 안일한 생각 따윈 해선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딸과 연락이 뜸해진 지 4개월이 지났을 때쯤 이른 아침에 자고 있던 저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하나 받으며 깼습니다. 번호를 보니 한국 휴대폰에서 전송된 문자 같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찝찝하더군요. 딸이 위험합니다. 빨리 한국으로 와보세요.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누구냐길래 저는 모르는 번호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게 장난 문자 아니냐고 했는데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최근 계속 전화를 할 수 없었던 딸이 생각나서 말이죠. 저는 얼른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웬 여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저기요, 방금 저한테 문자 보낸 분이죠? 저희 딸이랑 아는 사이세요?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저도 몰라요. 저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뒤바뀐 택배 문제로 몇 번 만나서 안면 두고 인사하며 지내긴 했는데 서로 연락처까지 알 정도로 친하진 않아서요. 근데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보니까 파란 포스트잇 쪽지 하나가 현관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옆집 사람인데 이 번호로 딸이 위험하니 귀국해달라고 연락해달라고요. 믿을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으니 제발 부탁한다고 써 있었어요. 그 이상은 몰라요. 요즘 그 집 사람들 둘 다 모습이 안 보여서요. 시차 때문에 그쪽은 저녁 시간이었나 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기함을 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놀란 우린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출국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나와 집을 뛰쳐나왔죠. 공항에 도착한 우린 그날 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딸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더 소름 돋는 건 한참을 비행한 후 한국에 도착해 휴대폰을 켜보니 딸에게 답장이 또 와 있었던 거예요. 나 5일 전부터 해외 출장 와 있어.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분명 옆집 이웃이라던 여자에게 연락을 받은 게 이틀이 지나지 않았는데 해외 출장이라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대체 누가 그런 이상한 쪽지를 붙였단 말입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은 저와 남편은 서둘러 택시를 타고 서울의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임자, 떨지 말고 심호흡해. 우리 새나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딸의 집 앞에 도착한 우린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안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르는 동안 저는 현관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미약하게나마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인기척을 듣자마자 전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문 열어. 니들 안에 있지? 강서방, 안에 있는 거 알고 왔으니까 나와보게. 그냥 가세요. 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해본 말이었어요. 인기척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게 사위라는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발이 저렸던 건지 숨을 죽이고 있던 사이가 냉큼 안에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우린 더욱 기함을 했습니다. 대뜸 문부터 안 열어주는 걸 보니 저놈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다 싶었거든요. 저는 현관에 대고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내가 내 딸 보러 오겠다는데 미국에서 오든 방콕에서 오든 무슨 상관이야. 내 딸 얼굴만 보면 갈 테니까 얼른 열어. 지금 집사람 회사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기다릴 테니까 얼른 문 열라고. 사실은 아내가 아파요. 독감이 심하게 걸렸어요. 들어오면 괜히 장인 장모님한테까지 옮을까봐 그래요. 뭐라고?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있어? 냉큼 이 문 못 열어? 정말 그렇게 아픈 거면 부모인 우리가 당연히 들여다봐야지. 아 진짜. 내 아내 내가 볼 테니까 그만 좀 돌아가시라고요.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사위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진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아내 우리 딸이 위험에 처한 것 같은데요. 사위라는 놈이 말도 안 된 핑계를 대면서 문을 안 열어줘요. 전화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경찰 두 분이 도착하셨더군요. 경찰들이 신분을 대며 초인종을 누르자 그제야 사위는 현관문을 아주 빼꼼 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잠시 안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요? 저희 집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게... 사위가 머뭇대자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경찰들은 힘주어 문을 활짝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부 또한 그 뒤를 따라 후다닥 들어가 애타게 딸을 불렀어요. 세나야, 엄마 왔어. 세나야. 그리고 안방문을 열었을 때 우리 부부와 경찰들은 모두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세나야. 그곳엔 거의 뼈만 남은 우리 딸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얼굴은 멍투성이에 입술은 죄다 터져 있었는데 일어설 힘도 없었는지 딸은 모기만한 목소리로 절 부르며 흐느끼더군요. 혼비백산한 저는 얼른 달려가 딸을 품에 안았어요. 엄마, 나 좀 살려줘. 그래, 알았어. 엄마랑 아빠가 경찰 선생님들 데리고 왔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이래? 몸은 또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세상에 살이 하나도 없네. 야, 이 개자식아. 너 내 딸한테 대체 뭘 어쩐 거야? 그동안 우리 딸이랑 통화 안 된 게 다 네 탓이었지? 네가 바쁘니까 통화 못한다고 세나 휴대폰으로 세나인 척 보냈던 거지? 감히 내 딸을 저렇게 만들어? 딸을 본 남편은 이성을 잃고 사위에게 달려들었어요. 경찰 한 명은 그런 남편을 말리고 있었고 사위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구석에 처박혀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누렇게 뜬 눈동자는 우리 딸을 향해 있는데 너무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의 경찰이 딸을 들여다보려 가까이 다가온 순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사위는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경찰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감히 누구 아내한테 눈독을 들여? 이제 알겠다. 야, 김세나, 너 저 경찰놈이랑도 붙어 먹었냐?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도망치려고 한 거야? 날 버리고? 절대 그렇게 못 냅두지. 야, 너 내 아내랑 붙어 먹었냐? 좋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아우, 당신 미쳤어? 선배님, 제가 잡았어요. 이 사람 완전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다행히 제 남편을 말리던 경찰관이 달려와 사위를 붙잡더라고요. 결국 두 경찰에게 제압당한 사위는 무릎 꿇고 뒷짐진 상태로 수가까지 차게 됐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딸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흐느끼며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제정신 아닌 거 맞아요. 저 사람 완전 집착증이에요. 그 의처증이요. 몇 달 전부터 절 아예 못 나가게 감금하고 제가 몇 번 도망치려고 하니까 직장도 안 나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저만 감시했어요. 손직원까지 하면서요. 자기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맨날 바람 피운 사실 인정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데 저 그런 적 없어요. 제발 저 사람한테서
저 좀 떼어놔 주세요. 그렇게 말한 딸은 힘을 다했는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결국 사위는 경찰들에게 끌려가고 우린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런데 사위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눈을 희번뜩하게 뜨며 악을 써대더라고요. 김세나, 넌 내 거야. 넌 절대 나 못 벗어나. 넌 죽을 때까지 내 거라고.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날 사위의 얼굴을 악몽으로 꿀 정도로 기괴하고 공포스러웠죠. 병원에 실려간 딸은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장기에 손상을 입진 않았어요. 하지만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원래 키 165에 55kg가 나가던 애가 40kg도 안 될 정도로 기아처럼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였죠. 우린 그대로 딸을 입원시켰고 링거를 맞으며 제 손을 잡고 잠든 딸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조금 기운을 차린 딸이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린 그동안의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드니 세나야. 엄마 아빠. 그래, 엄마랑 아빠야. 세나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너 엄마한테 분명 강서방이랑 부부 상담도 받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랬었잖아. 그거 다 연기였어, 엄마. 내가 엄마랑 자주 연락하는 거 아니까 엄마가 더 이상 의심 못하게 하려고 잠깐 노력하는 척 했던 거야. 자기가 정신과 의사니까 의처증이 심하지 않은 척, 상담 잘 받는 척, 다른 정신과 의사도 속여 넘길 수 있었던 거지. 엄마 다녀간 후로 한동안은 계속 잘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 회사도 못 가게 날 집에 가두더라고. 엄마한테 자기 나쁘게 말해서 이혼하고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냐면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내 휴대폰까지 뺏어갔어. 뭐? 그럼 너 그때부터 집에만 갇혀 있었던 거야? 역시 그놈이 네 휴대폰으로 너인 척 답장한 게 맞았구나. 아마 그럴 거야. 난 그동안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아무한테도 연락 못하고 신고도 못했었거든. 그 사람 맨날 나한테 누구랑 바람 피웠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추궁하고 차라리 집에 이렇게 가둬두니까 자기도 안 불안하고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아니하더라. 자기한테 정 떨어져서 다른 놈이랑 도망가려고 했던 거 다 안다고.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자는 거야. 나 너무 무서워서 창문도 넘어보고 그 사람 병원 갔을 때 문고리도 부수고 도망쳐 봤는데 전부 다 잡혔어. 그 뒤엔 자기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하냐면서 배신자라고 때리고 굶기고 병원도 아예 안 나가고 내 옆에만 붙으면서 나 감시하고 있었어. 엄마 아빠 나 너무 괴로웠어. 아이고 내 딸 예비가 미안하다. 우리가 네 옆에 있어 줬어야 했어. 그래서 옆집에 쪽지는 어떻게 붙인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나랑 네 아버지가 여태까지 깜쪽같이 모를 뻔했어. 이러다 정말 여기서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방에 있는 포스트잇에 몰래 SOS 메시지랑 엄마 번호 적어서 가지고 있다가 기회 봐서 도망쳤어. 아니, 어차피 또 잡혀올 거 아니까 나가자마자 옆집 문에 포스트잇부터 붙여두고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는 척했어. 그 쪽지 안 들키려고. 역시나 얼마 안 가서 잡혀오고 이렇게 두들겨 맞긴 했는데 다행히 그 쪽지는 안 들켜서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와줄 수 있었던 거야. 나 너무 무서웠어. 지옥이었다고. 엄마 아빠 나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이 있니. 나랑 네 아빠가 이제 절대 네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마. 몸이 약해져 있던 딸은 그 뒤로도 며칠이나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뒤 우린 한동안 호텔에서 묵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곳에 딸을 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위는 정신적 이상이 있어 보인다며 구치소가 아닌
정신병원에 수감됐더군요. 그곳에서 사위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망상장애와 불안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처증이 과열될 대로 과열된 상태였던 거죠. 해당 병원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사위의 불우했던 가정환경이 사위를 애정결핍에 불안장애 그리고 잠재적 의처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사위는 애써 아무 문제 없는 사랑꾼 남편인 척 행세하다가 불임 판정을 받으며 그 불안감이 터졌던 겁니다. 가뜩이나 늘 이 사람은 날 배신하고 바람을 피울 거라고 불안해하던 상태에서 딸이 그렇게 원하던 아이까지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얘기를 듣고 딸이 자기를 버릴 거라는 생각에 갇혀버렸던 겁니다. 너무나도 멀쩡해 보였던 사람이 속으론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니. 그렇다고 이런 무서운 짓을 벌였다니. 새삼 세상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것도 바로 정신과 의사인 당사자가 말이죠. 퇴원 후 딸은 경찰서에 출석해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린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바깥사돈과 안사돈을 마주쳤어요. 그들 또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게 불려왔던 거죠. 저는 그들이 부모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과부터 먼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인사도 않고 도리어 우리 딸에게 큰 소리부터 치더라고요. 어쩐지 처음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니. 감히 우리 집안에 이런 먹칠을 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 사달이 난 거잖아. 뭐요? 이봐요. 지금 우리 딸 다 죽어가는 거 안 보여요? 당신 아들이 이래 놨다고. 그러면 사과부터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흥, 그거야 모르는 거죠. 직접 보지도 않고선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진짜로 남자들한테 궁둥이라도 흔들고 다녔을지. 그러니까 애초에 남편이 의심할 일 없게 행동거질 똑바로 하고 다녔어야지. 우리 아들만 이게 무슨 꼴이야? 아휴,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냐 말이야. 안사돈은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라렸고 바깥사돈은 바닥에 침을 칵 퇴하고 뱉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군요. 남편은 아직 심신이 허약해 덜덜 떨던 딸을 꽉 안아주고 있었죠. 눈앞의 광경에 눈이 돌아버린 전 안사돈에게 침을 튀겨대며 소리쳤습니다. 집안 망신? 애들 앞에서 버젓이 맞바람 피우고 다닌 인간들이 들어앉은 집구석에 더 이상 당할 망신이 어딨어?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니년이 남자들한테 그렇게 궁둥이를 흔들고 다녔으니 그딴 말이 나오는 거지. 세상 사람이 다 당신들처럼 1년 365일 발정난 상태로 사는 줄 알아? 발정? 아니 이 여편 내가 진짜? 뭐 어쩔 건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나야말로 애초부터 이딴 상종 못할 집안에 내 딸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었어. 자식을 저렇게 키워놓고 고개 들고 다닐 용기가 나? 당신들 아들은 물론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당신들이야. 자식들 둘한테 전부 연 끊기고 살 정도면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어? 니들 같은 부모 아래서 자라 결국 범죄자가 된 그놈이 불쌍하게까지 느껴진다. 평생 자식들한테 속죄하면서 살아. 이 못 빼어먹은 인간들아. 저는 씩씩거리며 남편과 함께 딸을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 여자는 경찰들 앞이라 제게 달려들지도 못하고 제 분에 못 이겨 마구 소리를 질러댔죠. 뒤에서 그 둘이 너 닮아서 애가 저렇게 컸다. 아니다. 네 탓이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갈라서자 하며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정말 한심해서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잠시 딸을 맡겨놓고 우리에게 연락을 준 딸의 옆집 여자를 찾아가 살해를 했습니다. 아유, 이런 걸 바란 건 아닌데 감사해요. 근데 따님은 괜찮으세요? 동네 소문엔 경찰이 왔다 갔다고 했다던데요. 저는 그런 옆집 분의 말에 그저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곤 다시 한번 감사했다는 말을 남기고 딸에게 돌아갔죠. 사위는 딸이 다니던 회사에까지 전화해 딸이 큰 병에 걸려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그렇게 이미 일자리까지 잃은 딸을 데리고 우린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태인 딸을 우리 곁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죠. 어차피 딸의 신혼집이야 우리 돈으로 사준 딸의 명의였으니
우린 그 집을 금매로 얼른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정신병원에 수감돼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위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설마 심신미약 같은 걸로 빠져나가진 않을까 싶어 노심초사했는데 불행 중 다행이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형을 짧게 받아 불안한 마음에 우린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비록 세탁소가 멀어지긴 했지만 그거야 차로 출퇴근하면 그만이고 출소한 그놈이 딸을 찾아 미국의 원래 저희 집을 찾아올까 무서웠거든요. 죄송해요, 엄마. 나라도 이 집에 와 있으면 좋은데. 같은 미국이지만 차로 6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 살던 아들과 며느리는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했습니다. 처음 딸의 엉망인 상태를 본 아들은 딸의 발치에 엎드려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아니야, 오빠. 내가 이렇게 멍청한 동생이라 가족들한테 걱정만 끼치는 바보라서 오히려 내가 미안해. 그 앞에서 오히려 자기 탓을 하는 딸을 보는데 결국 지켜보던 나머지 가족들까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딸은 지금 이곳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은 아직도 한국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딸은 정말로 자신이 태어난 한국을 사랑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임자, 세나가 저렇게 한국을 그리워하는데 우리 세탁소 다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가서 살까?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한국 들어갔다가 그놈이 출소해서 어떻게든 새날 찾아내면 어떡해요. 아휴, 난 아직도 희번득한 그때 그놈 눈빛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요. 그런 딸을 보며 우리 부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미어지는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딸을 위한 길인지 아직도 우리 부부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와 남편은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딸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곁에서 딸을 지켜주며 살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전 사돈들처럼 어른의 못난 모습을 자식에게 노출시키는 부모들에게 일침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당신의 자식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당신 자식의 마음엔 상처가 곪고 골아 사라지지 않는 병이 남게 될 테니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물론 저는 사위를 용서할 생각이 조금도 없지만 사위 또한 그런 부모 아래에서 탄생한 피해자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피해자가 될 그들 자식뿐 아니라 제 딸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발 자식에게 가해자가 되는 부모만큼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끔찍한 가정범죄가 세상에서 단절되길 빌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